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가 29억에 매각이 됐다고. 요거 때문에 어저께 조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집 매수인의 사정으로 1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억에 매각이 됐는데 17억 원의 근저당이 잡혔다. 요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17억 원의 근저당이 잡힐 수가 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꼼수 매매라고 비판을 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이긴 사무총장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순회동 금호 아파트라는 곳이 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아시겠지만 그 조합원이라는 그 지위를 승계하려면 사업 시행 이전에 이걸 팔아야 되는 건데.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팔아버리면. 네. 청산, 그러니까 그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돼 버리니까 그 이전에 빨리 좀 처리를 하려고 급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저 17억이라는 그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우리가 은행의 대출을 생각하시는데 대출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머니나 통장에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근저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남은 잔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안철수 의원도 뭐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사금융을 진작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공격이고 네. 잔금을 유예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에서 잔금의 유예 내지는 기한의 이익을 줬다라는 건 곧 유동성이자 돈이거든요. 네. 사실 이걸 대출과 똑같다는 효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이런저런 대출을 막 묶어놨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채권자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이 되어가지고 저쪽에 매수인이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게 해준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민심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강남에서 이게 이런 방식이 그렇죠.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셀러 파이낸스를 해줬다라는 방식으로 하고 얘기가 셀러 좀, 파이낸싱. 네, 좀 매도인이 됐었고. 돈 빌려줬다. 네.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그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 본인 소유였다가 네. 이게 2018년에 그 김혜경 여사에게 지분을 절반을 이제 증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이제 소유권이 아직 10년이 안 된 거예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청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제 시행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네. 빨리 이제 이 소유권을 가질 필요가 이제 매수인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내가 그 조합원이 되어야 어쨌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집을 다시 소유하거나 그렇죠.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딱지 말하는 거죠. 이게 물딱지라고 하잖아요. 물딱지. 근데 그 사업 시행 이후에 뭔가 그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 네. 이른바 그냥 현금 청산돼 버려서 네. 네. 그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승계받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행 이전에 매수인을 찾아서 빨리 넘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른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조합원의 물건은 조금 더 비싸게 해서 좀 값어치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조합원의 권한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기 네. 지금 29억인데 직전 거래에서 30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싸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이전에 빨리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사실상 꼼수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29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근저당 안 잡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 못 찾으니까 이상한 이런 방식의 뭔가 거래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은 29억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2억 원입니다. 분당은 2억 원이에요. 2억. 네, 2억 토지거래 정도. 허가제 대출 규제에다가 막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막 3중 4중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안 나와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2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27억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한 14억 정도만 주시고 남은 17억은 지금 세입자가 있으니까 10월 달에 15억 정도 될 거예요. 10월 달에 그 세입자가 나가니 그때 잔금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민법상 536조에 부동산 거래의 철칙이 뭐냐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는 순간 소유권도 같이 넘어와야 됩니다. 네. 그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자기보호권의 하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돈은 냅두고 받지도 않았는데 네. 소유권만 넘긴 수가 거예요. 있나?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도인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을 사실 매수인한테 넘겨야 되는 건데 매도인이 그 책임까지 떠안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럼 뭐 차용증 같은 걸 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용증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방법의 거래는 아닙니다. 그렇지. 네, 아마 뭐 그래서 이자도 지급을 할 것 같고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정감사가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자도 안 받고 있으면 대단히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거고 거기에서 공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 다 떠나가지고 대출 규제를 묶었는데 대통령이 그 대출 규제를 묶고 어쨌든 간에 1가구 1주택자들의 어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를 대통령이 집을 판 사례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약간 정책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동산 거래를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받으면서 돈을 마련해서 일단 먼저 계약금 걸고 나중에 잔금 치러서 입주한다. 이게 그렇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그럼요. 거래 네.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고 대출 규제는 너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준 단면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출 받고 싶어도 15억 넘어가면 은행에서 대출 제대로 잘 안 해줘요 요즘에. 그럼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대통령조차도 본인의 집 거래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서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지금 정상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 전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사실은 1가구 1주택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팔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정책상으로는. 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책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집을 판다라는 대통령이 집을 판다라는 행위를 했던 건데 이 집이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곧 있으면은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정말 이제 물딱지라고 해요. 이제 현금 청산. 현금 청산 당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물딱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다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집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통수에 걸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대통령과 김혜경 네. 여사가 네, 나왔었던 네, 그 네,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마지막 편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집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걸린 거예요, 리스크가. 아, 그랬구나. 네, 왜냐하면 10년 거주 5년 보유를 해야지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네,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고 넘길 수 있는 건데 네.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들어오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10년 거주 5년 보유라고 하는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넘길 수가 없으니 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뭔가 근저당 잡고 잔금을 10월 달에 넘기면서 그렇게 하는 뭐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게 된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돈을 대출해 줬다. 대통령이 돈을 줬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저도 공격이에요. 그거는 잘못 네, 10월 달에 입주할 때 그냥 잔금을 받는 건데 잔금을 떼일까봐 근저당권 설정해놓고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해놓은 보험 같은 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이나 부동산에서는 기한의 유예와 기한의 이익을 두는 것은 사실상 대출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출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이 뭔가 대출 채권자가 돼가지고 매수인한테 이 정도의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사례가 대통령이 먼저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고가주택에 대한 이런 거래를 할 때 나도 이렇게 뭐 셀러 파이낸싱을 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어느 집주인이 그렇죠. 자기 집 근저당권 잡혀가지고 그거를 그 한 2억만 받고 뭐 한 8억 정도는 근저당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주겠어요. 쉽지 않은 방식이죠. 아니 17억 돈을 못 받았는데 네. 등기를 쳐줬어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이제 혹은 지인이나 네. 사촌이나 그렇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믿고 사실상 신용을 공여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믿고 넘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닌 거죠. 애초에 2월 달에 분당 집 깨끗하게 팔고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 정상의 의지 때문에 저렇게 팔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식의 일반적인 거래라면 이게 뭔가 부동산 정상화의 메시지로 낼 수가 이거 딱 없는 쉽게 생각하면 낼 수가 돼요. 없는 우리 거죠.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 지금 근저당 잡아가 누구 다른 사람 내가 돈 필요하다니까 집 매수할 때 근저당 하나 잡아주고 집 넘기고 일단 우린 조금만 좀 이따가 계약을 해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맞아 그렇게 해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나중에 분명히 근저당권 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해명해야 돼요. 또 개인정보라고 해명 못하겠다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해명해야 돼요. 저는 뭐 해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그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그쵸. 거에 대해서 뭐 청와대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10월달에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잔금을 받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10월달 그다음에 11월 뭐 국정감사 때 아마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대단히 위험한 게 10월달에 잔금을 못 받아. 못 받으면 어떻게 이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부동산 피해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수인한테 자택 경매하겠다고 그렇죠. 잔금 받겠다고 경매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집을 팔면서 잔금 못 받아가지고 잔금 받겠다고 본인이 살았던 거주지를 경매에 붙이는 경매에 거거든요. 붙여야죠. 그럼 경매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네. 그게 계속 뉴스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매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래인 거예요. 아니 뭐 근데 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저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런 대해서 자리야 지금 여기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그냥 김치국 마시는 그런 자리야. 그래서 김치우동 파는 거야. 어? 김치우동 아까 말했지. 아까 보미 이모님이요. 네. 김도영 기자님 김치우동 맵냐고 물어보셨는데 맵진 않더라고요. 깨알같이 상품 설명을 맵지 않고 아주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대단한 게 네. 그 보통 이제 거기 등기를 치면은 주소랑 사람 이름이랑 네.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당일에 거기 가갖고 가면 좀 민폐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하는 기자들인데 조선일보는 왠지 붙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매수자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통화한 내용을 오늘 그 기사를 썼는데 아 그래요?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없고 부동산과만 대화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게를 오래 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인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그냥 동네 이웃분이라고 했는데 동네 이웃이 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동네 이웃한테 근저당 걸 그렇게 잡아준다고요? 동네 이웃도 아마 순회동 분이실 텐데. 네. 근데 막 네티즌들이 그 등기를 떠보면 조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매수인이. 예. 근데 또 김희경 여사님의 어머니가 창녕 조 씨라서 이거 사촌 아니냐 이거. 아하. 왜 사촌 아니냐. 이런 뭐 추적까지 가능한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저거 그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고 해서 나중에 10월달 국정감사 공개할 걸 할 수도 있다.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안규백 장관 봐요. 병적 증명서 하나 내면 될 이거는 거고 그걸 안 내고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네. 다른 문제 같아요. 다르다고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보여온 아주 쉽게 해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꼬고 있다니까요. 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부동산 공급에 리스크가 있다고 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제였나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뭐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 토론. 네, 부동산 토론한 자리에 오세훈 시장한테 발언권을 좀 주지 않은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아 보여줬던데. 국무회의에서. 네. 언제였죠? 그게 조금 됐는데. 국무회의 아마 지난주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이제 한성숙 총리한테 맞아요. 예. 오세훈 시장이 그 부동산 관련 이미 그 총리와 정책실장과 아마 국토부 장관한테 서울과 관련된 부동산 보고서를 냈나 봐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서류로 내라. 한성수 총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막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서류로 내라고 막은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또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보고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서울과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현황을 담아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라는 식으로 막대사수를 한 거죠 대통령께서. 근데 또 거기 이해 질세라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은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끝내는 그런 장면이 국민들한테 생중계가 됐죠. 오 시장 맞아요.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죠. 네, 사실은 그냥 거기서 발언했으면은 국무에서 오 시장은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끝날 텐데 네. 이른바 이제 그 입틀막. 발언권을 그렇죠. 이제 입틀막을 하면서 네. 오히려 그 뭐랄까 기자들의 먹거리가 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시청에 돌아갔고 관련해갖고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 할 얘기들을 언론에다 대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튜버들 불러다가 부동산 유튜버들 불러다가 그게 그거구나. 이제 막 이것저것 다 설명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 시장이 생각하는 뭐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게 뭐냐면은 원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뭐 전남 광주 특별시장도 들어가지만 그 국무회에 들어가지만 원래 서울시장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서울시장은 크게 대권 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야당의 서울시장은 대권 주자로서 대단히 뭐랄까 대통령과 각을 전면에 세울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와 다른 그 방역 정책을 펴면서 네. 그래가지고 대선 주자 1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여당 서울시장 되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습니까? 일단은 국무회의가 열리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왔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사퇴하시면서 재보궐 생겼을 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청와대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국무회의에 야당의 서울시장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엄청 막 취재하려고 달라붙고 해서 저희가 막 풀단 짤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자님들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결 권한이 되게 큰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집중을 해야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입만 바라보게끔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당선 중에 제일 큰 소득은 저거예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올림픽 공은 아니에요? 네? 당선 후에 가장 큰 사건은 올림픽 공은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걸로 이슈를 끌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서 사실상 대통령과 동등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발언권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 현안이 없으면 발언권 안 줘요. 발언권이 없어요. 배석자에 네, 불과한데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되는데 글쎄요. 아니 근데 근데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뉴 이재명이라는 그 조어를 표방하면서 다른 어떤 의견도 듣겠다. 어떤 뭐 보수 쪽의 사람도 섭외하겠다, 섭렵하겠다, 좀 예.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출범했으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까? 기대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물론 여당이 이겼지만 서울시장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스타벅스 문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국무회의에 그 멤버가 들어왔으면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무리 좀 불편을 해도 네. 혹시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좀 더 너그럽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렇지. 오세훈 시장보다 좀 더 큰 사람이 되는 건데 안 돼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현황만 더 담아서 보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고 이재명 시장다운 일이에요. 맞아요. 예. 예. 본인은 좀 되게 협소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해프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정킴님이요. 이기인 사무총장 힘내라고 $100를 보내왔어요. 정킴. 진짜 불쌍한가 보다. 아니, 정킴이 $100가 있었어? 정킴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또 아시는 또 아시는 분이요? 항상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러다가 진짜 기뻐해주시고. 이긴 삼총장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후원금 엄청 많이 들어오겠네요. 저는 10만 원만 할 생각입니다. 아, 500은 못할 것 같고요. 딱 맞아. 10만 네. 원만 할 생각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되는 네, 금액 연말정산에 연말정산에 딱 한 공개가 돈에서 된 나의 건데, 1년을 그거. 몰빵할 의사는 있는데 별로 선거 안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나가라는 얘기죠. 이긴 사무총장의 선거 나가게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아니 근데 내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아, 그때 할수 있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무자로서 뛰는 거냐 후보로서 뛰는 거냐 또 지켜봐야죠. 잘 이긴 되길 삼총장- 바랍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두 분 다요.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거 저밖에 그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아유. 당원합니다. 네. 예. 남일이 남일 같지가 않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포샷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포샷 중에서 김영 대변인이 가장 형이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제가 수도 제일 어립니다. 예. 근데 저도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논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낸 사람인가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국토부 장관이 이제 주무 부서이긴 한데 네. 정책실장이 그 주된 기조를 짜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세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전세는 뭐 씨앗이 이제 씨가 없어. 말랐고 오르는 게 네. 문제가 아니라 없죠. 물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월세는 이제 거의 뭐 최소 1.5배에서 최대 3.5배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이 피해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뭐. 맞아요. 네, 네.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의 월세는 정말 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하급지, 중급지와 하급지로 지방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직주 근접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더욱 이제 본인이 어떤 생활에서 내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안규백 장관은 제대로 된 해명 못하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랑 별개로 김용문 전 시장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책실장의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에서 대변인 65분 모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6분 모셨는데 언론 인터뷰 한 번 나가셨어요. 그만큼 청와대에서의 그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요. 그 파급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장관이랑은 또 다르다니까요. 네.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방송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네. 시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고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김용문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교수라든지 학자로서의 본인의 신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실무하는 자리인데 실무하는 사람이 본인의 이념을 투철해가지고 정책 짜면요. 피해는 아까 이기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오는데 국민 중에서도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 다 부담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사퇴시켜야 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네. 여기서요 샘 리님이요. 여기는 10만 원 이상 쏴야 읽어주는구나. 수고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14.99달러를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2,000원도 다 읽어드리고 다 읽어드립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높으면 힘을 주어서 읽어드린다. 신경 쓰죠. 마음 상하셨나 봐요. 신경 써요. 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다 읽어드립니다. 그럼요. 예, 가격에 상관없습니다. 예. 김용문 정책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를 들면 정책실장의 사퇴는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사퇴를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이게 저는 아직까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다만 그 정책실장이 거기 나가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더 힘을 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도 들고 특히나 부동산 같은 문제에서 이제 그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까지 그런 강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 사실까지 아직까지 판단 보류인 상태입니다. 네, 무조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만은 갖고 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김어준 나가는 거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왜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성공했거나 했던 수요 정책이 성공했던 거는 일기 신도시랑 이명박 정부 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명백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라니까. 용산에 당장 망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러면 민간 회사에서 할까? 임대는 얼마나 넣을지? 그러니 구체적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거의 준 전문가예요. 이제는 네. 대충 얘기해가지고는 안 통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 김용문 전 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그냥 세금 올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워딩밖에 안 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고 아니면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법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MB 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줬거든요. 집값은 안정할 거고 공급은 확실히 주겠다라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줘야만 잡히는 게 집값인데 그런 거 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부동산 문제가 조금 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부동산 정보를 못 잡으니까 이 정부가 좀 많이 원망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가지고 주재하는 토론회도 연다고 하는데, 예. 이걸 또 국민의힘은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비판적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당연한 게 뭔가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말 다 열린 상태로 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부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떻게 정책을 부동산을 좀 잡아보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토론하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지 의문인 거고 거기다가 뭐 지금 현재로서 토론에 초청한 사람들 이런 것도 정말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대화 주제를 나눌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동산 정책 토론의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시기에 그리고 토론 방식으로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여는 건 뭐 좋은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바꿀 마음이 있느냐. 그쵸. 네. 그러니까 대출도 막고 거래를 막아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값을 내리게 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기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보면 그렇게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꿀 용기가 있느냐 이것부터 사실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부동산 토론만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공허해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대출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신혼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보면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낸 통계를 보면 주담대 대출이라든지 정책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모기지의 대출 연체율이 네.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대출보다 훨씬 낮아요. 그 이제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계속 되는 거고 다르게 받는 대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그래도 무주택자 내지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은 최소한 열어줘야 되는 건데 너는 청약을 붙고 있지만 주택이 없으면 대출 못 받아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기조를 열 마음이 있으면 토론회도 열어도 괜찮은데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토론회를 아무리 열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이 정부에 대한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책이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노선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진 않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러겠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겠죠. 예. 아, 대출. 아, 좀 은행 가는 게 진짜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진짜. 네, 정말. 청약을 아무리 부어봐야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요. 집을 사. 맞아요. 집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장사가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안 나오니까 예. 아, 많이 돈이 없어서 힘들죠. 서울에 이제 평균 그 집값이 10억이 넘어간대요. 평균 집값이 10억이 처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소 대출이 뭐 4억 정도만 나온다고 치면 그럼 6억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평균 가격으로. 근데 또 네. 10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4억, 15억, 맞아요. 많게는 20억까지 넘어가는데 전 분당 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가격이 한 14억, 15억 돼요. 아, 비싸다. 그럼 분당이니까 이 3중, 4중 규제가 있으니까 대출 아무리 받아봐야 2억 정도 나오는데 그럼 13억, 14억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가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자가 아닙니다. 자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이게 불가능한 얘기니까. 후원 취소할 뻔했어. 아니 이기혜 사무총장이 자가가 아니라는 것이 14억? 왜 충격이에요? 아니 아니 왜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나도 없으니까. 아니 님 이기면 있으면 속상하죠. 자가면은 서로 응원해주고 잘했다 이렇게 뭐 붙어줘야지. 아휴, 그렇습니다. 나너 자가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없어 보였습니다 방금. 예. 청약 통장 의미 없죠. 자, 니네 집 김씨님께서 저런 식으로 근저당 잡히고 나중에 계약 파기되면 누구 거임 하셨는데 요게 사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매수인이 입을 싹 닦으면은 요거 아니,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면 경매 넘기는 그렇죠. 거죠. 경매 경매에 넘겨갖고 넘어가야죠. 그걸 이제 차익을. 네. 내 잔금을 못 받았다니까요. 네. 근데 아.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또 뭐 물딱지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지. 일단 소유권은 넘어왔으니까. 일단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관공서나 관청은 왜냐면, 조합원 지위가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등기가 쳤으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잔금이 안 왔어. 그러니까 경매를 채권 채무의 넘기게 관계가 있는 되면 거죠. 예.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소유권이 그 경매인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낙찰받은 경매인은 현금 청산되는 거지. 그런 현금 청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다시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또 다른 경매인은 그때 이제 사업 시행 이후에 만약에 경매가 그렇죠. 됐다면 이제 물딱지를 받는 거죠. 그 현금 청산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그렇지. 야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림픽 공원 가시죠. 올림픽 공원으로. 부동산 많이 배웠습니다. 예. 자, 장동윤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시위 참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고 하죠. 어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도 장 대표의 장애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동윤 대표의 올림픽 공원 시위 참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약간 좀 맞들린 것 같은데 우리 장 대표님. 아니 많이 맞들리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엄청 많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아이고 저렇게 둬라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 보고 이제 그 박준태 비서실장이 의원들도 나와라 실명 비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함께 나갔고 국민의힘의 당력을 집중해서 투쟁을 할 거면은 의원총회에 나가가지고 그 부분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하고 이제 그 대단히 선동적인 문구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확성기 들고 뭐 부정선거, 네. 재선거 이렇게 막 네. 같이 외치더라고요. 네. 밤에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이것만 하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쓸 기사가 없습니다. 힘드시겠다.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네. 그래. 자, 친한계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나가는데 국민의힘 의원 현역원들이 안 따라가는 게 그 자체가 이미 비판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당은 약간의 그런 보수 정당답게 급진적인 변화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확실히. 네, 그 네. 특히 TK 지역 의원분들이 TK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이렇게 장도혁 대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익명을 전제로는 비판 메시지를 내시는데 네. 이걸 실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장도혁 대표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간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저희 당 당원 당규상 방법이 없긴 없어요. 물론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고인 5인 중 선출자 5인 중에서 4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당원 소환제를 할 수 있는데 당원 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게끔 시작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없으니까 현역 의원들이 약간 관망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공원 가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고 있고 장도혁 대표는 의원총회 못 나타나고 있고 설득 작업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뭐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현재 의원들은 그래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뭘 할 수 있는지 해봐. 약간 이런 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네. 월공 시위가 언제까지 이게 사실 진행될지도 모르고 사실 이제 시민들의 참정권 박탈에 대한 이런 앵그리가 점점 엔조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제가 장도혁 대표에 방금 대해서 멘트 좋았다, 그죠? 네. 예. 좋았어요. 근데 장도혁 대표 정말 많이 좀 컸어.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게 정말 나쁜 정치하고 생각하는 게 네. 참정권 침해 문제 진짜 심각한 건데 그 본질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저거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금 공격 들어올 때 보면 그 부정선거론자들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어난 거잖아요. 선관위를 그렇지. 네.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사실 정치인들 선관위 개혁 못해요. 네. 평소에 절대로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이번에 잠실 송파에서 그 투표소 사건이 없었으면 선관위 개혁하겠다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정치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번 총선 힘이 때 안 실리는 네. 거죠. 이제 그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는데 이번 기회가 돼갖고 이렇게 힘이 실린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도혁 대표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당권파들은 선을 긋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기자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 늘 부정선거 세력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있죠. 그것도 상당히 많은 규모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동안 부정선거 이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던 거는 이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넘어갔을 때. 근데 지금 장도혁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부정선거라는 개념을 치환을 해가지고 부실이 있었으면 그것 또한 부정선거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서 부정선거를 이제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전면에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국민적 비판을 받는 부정선거의 개념에 대해서 아니 이 정도면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개념을 섞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올림픽 공원 나가서 제1야당의 대표가 확성기를 짓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계속해서 외쳐요. 함께. 그러면은 저희가 비판을 할 때 그다음에 뭔가 정책적 문제들을 짚을 때에는 그
비판의 지점을 분명히 분리하고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라는 거는 기존에 얘기했던 부정선거라는 어떤 중국이라든가 뭐 특정한 세력이 잠입해갖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부실선거라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이번에 했던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선거 관리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의 그 다른 문제들까지 짚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911님께서도 실수가 2번 이상이면은 부정이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이제 부실이라는 게 이제 지금 워딩 때문에 지금 다들 그래, 의도가 있어야 돼요. 부정선거라는 그렇죠. 거는 의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냐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들이 예전에 주장하는 것처럼 그 부정선거가 민주당에서 뭐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당선이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이라는 개념이 의도가 있고 그리고 아주 과거에 핵개발 잠수함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부터 이어져 왔던 뭔가 이 모종의 어떤 전략이고 기획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거기 섞여 있고 아니고 그냥 단지 투표용지 부실 사태에서 분노한 그런 청년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저 올공인데 그러면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 부정과 이 부정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어떤 것들을 제도로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배척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역할이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냥 다 뒤섞어 가지고 뭔가 그대로 그 주장을 그냥 공론화해주고 제도권을 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갈 수 있는데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고 판사는 법정에 있어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위에 한두 번 참석하는 거 오케이인데 그 시위에서 느낀 걸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대안을 내줘야 되는 게 사실 선출직 국회의원의 임무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지금 당도 대표가 안 하니까 문제인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던 지역구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얘기하니까 당내 구성원들은 벙 찌는 거죠. 아니 왜 내 지역구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는데 왜 내 지역구까지 같이 이렇게 뭐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중의를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여기도 지금 댓글을 보면요. 부실 선거가 부정선거지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동조를 하는 건데 그 이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라는 건 들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켰다고 들키려고 만약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다면은 들키려고 작정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들킨 거잖아요. 이렇게 무식한 방식으로 부정선거라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실도 부정이다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그 이전에 부정선거와는 구별해야 된다는 건데 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그걸 거죠. 뒤섞어 놓은 게 장동혁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한 거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제가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게 개파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방식이 다 달라요. 개파가 있어? 개파가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 당선을 위해서 투표하는 당일날 통째로 이 숫자를 조작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사전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전산을 해킹해서 그렇지, 조작한다. 그렇지. 중국제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투표함 통째로 바꿔치기 한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분들끼리도 서로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 이걸 해낸 거예요 지금. 모든 부정선거가 다 있다고 하고 그 전에도 부실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 주장은 되게 합리적이었거든요. 내가 사전투표하러 갔더니 나한테 뭐 속구리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안내가 좀 이상하게 되더라. 그런 설명도 되게 많았거든요. 신원 확인 절차 되게 엉성하게 하더라. 그런 건 충분히 합리적이었는데 사실 국민님이 그 얘기를 못했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너 부정선거론자라고 묶였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겨우 지금 이번 장동혁 올림픽 사건 때문에 분리가 좀 됐었는데 이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시 다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이렇게 가다가 제대로 선관위 개혁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실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만약에 여자친구 이름이 은정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은진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에, 나는 실수 인정해. 아 근데 쟤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제가 항상 의심스러웠어. 못 믿어온 행동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은진이가 누구야? 너 전화번호 저기 핸드폰 줘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부정이다. 핸드폰 안 보여주네. 안 보여줘. 오늘 향수 썼네. 오늘 머리에 왁스 좀 심하게 발랐네. 그게 부정이 되는 거야.
지금 국민의 모든 이런 감정들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예. 아니, 뭐 국민 모두의 그럼요. 감정이 그런지는 그럼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이제 아니, 뭐 왜 몰라, 그런 왜 얘기를 몰라, 이거를.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부정선거의 기원은 김어준 씨입니다. 맞아요. 김어준 씨가 K값. 그때 얘기한 K값이나 지금 뭐 투표한 가깝치기, 뭐 중국의 전산 조작 이런 것들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달아야 되는 거는 선관위의 선거 그쵸. 부실 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거를 치러보고 참관인도 임명해보고 해봤으니까 조금 알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알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라는 말도 지금의 선관위한테는 아까운 게 부정선거를 기획할 만큼 부지런하지 않아요. 이 양반들. 능력이 없어. 너무 그 말이 난 너무 아까워. 맨하탄 맞아요. 프로젝트가 너무 아깝고 중국제를 통해 가지고 전산 해킹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투표를 조작해야지라는 그 말 자체가 어허. 너무너무 고급지고 어. 이 선관위한테는 지금 그게 너무 말이 안 맞는 맞아, 말이라서 맞아. 예, 예. 그 자체도 사실 우리가 뭔지 알겠어. 그 네. 과정을 설득력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그렇지. 되는 건데 그렇게 네. 못했으니까 사실 이러한 현상도 벌어진 건 아니라는 성찰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네. 남자친구가 얼굴이 오지연이야. 그러면 은진이라 부르든 은정이라 부르든 바람 피는 거 전혀 의심 안 하는 거야. 예. 야, 아무거나 불러 그냥. 아무거나 불러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냥 이 얘가 바람 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그냥 그게 에너지 낭비인 거야. 일반 예. 국민의 예능.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장동익 대표의 이 올림픽공원 시위는 언제까지 참여가 될 건지.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가면 보세요. 참 밝아지시더라고요. 지금 핀트리님도 가보지도 않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저 갔다 한심하네. 왔습니다. 뭘 분리해? 바르지 않으면 부정인 거야라고 하시면서 2,000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르지 않으면 부정 맞아요. 네, 바르지 않으면 부정 국민들이 맞나요? 우리가 여기는 만큼 그 부정과 이 부정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도 장동익 대표는 지금 당 대표로서 지금 할 일도 되게 많을 거고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계속 올림픽공원 시위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전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당 대표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기조를 바꾸면 이렇게 당 내부에서 정말 좋은 호재가 많잖아요. 네. 안규백 장관의 탈용 논란이나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나 지금 이 호재를 제1야당의 국민의힘이 못 받아 먹으니까 약간 좀 더 너그럽게 해주면 당내 구성원들의 말을 좀 더 유연하게 받으면 조금 더 국민의힘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정선거라는 것과 좀 오래 싸웠으니까 이준석 그렇지. 대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슬렘님께서 일반인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에게 돈을 빌려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을 행정기관에서 허락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셨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제라서 분당구청에서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매도할 때 그 절차 전부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그 자금 조달 계획도 아마 써서 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 국정감사 때 자료로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당에서. 이제 이건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그래 이거는 뭐 빚을 내서 셀러 파이낸싱을 진짜 내 가지고 너가 집을 샀구나라고 인정을 하냐 이러겠죠. 만약에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야 안 돼. 그러다가 여기 대통령 집인데요. 그래?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그럴싸하다. 너무 그럴싸해. 우리 분당구청 성남시장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야? 그럼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안 돼. 안 됩니다. 나 이거 복잡해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엮여 있는 거야. 그럼 돼. 이것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분란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 같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건 볼만하겠는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증인 신청하는 거 장난 아니겠는데. 도장 찍어준 공무원부터 나오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재밌습니다. 예. 우리 파이트리님께서 할 일 다 하고 밤에 가는데 뭔 상관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밤에만 또 이렇게 가서 시위 참여하는 거.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왜 이제 하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낮에 공식 일정으로도 하고 아마 피날레가
그 대구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대구를 언제 가느냐 갖고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대구 한번 있는데 수년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수년이 됐어요. 네. 수년이 됐는데 그때도 대구를 마지막으로 넣기 위해서 수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하여튼 그 사이에 뭐 하여튼 거기에서다가 제가 백불에서 기억하는 건 더 이상 대구까지만 참여하고 안 가겠다고. 그거는 박성훈 대변인 발언이고요. 어. 박성훈 대변인이 늘 장도혁 대표의 의중을 짚지 못합니다. 아. 그 장도혁 대표가 KBS 어제 사사건건 나가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취지. 대구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제 생각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쌈님님께서 예. 달달한 DP 디저트 펄슨 이기인 총장님 때문에 방송 봅니다. 데저럴 플러스 GB계 게스트도 힘내세요 하셨는데 GB가 뭡니까? 고스트바스터즈 아닙니까? 뭐 고스트버스터. B잖아. 그냥. 저희 연대 응원곡 중에 GB라고 있거든요. 네. 고스트바스터즈. 아 그래. 고스트바스터즈. 우리만 모르는 단어를 쓰니까 서운하네요. 예. DP는 디저트 펄슨. 그러니까 데저럴 퍼스트죠. 데저럴 퍼스트. 도망다니는 사람 잡는 사람 타령. DP. 군탈 체포죠. 아, 네. DP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데저트 퍼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그 약간 뭔가 속어 은어 같은 건데 사막 위를 홀로 걷는 사람이라고 막 비유하면서 뭐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데저럴 퍼스트이 맞습니다. 참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보면 참 그러니까요. 섹시해. 네. 아까도 막 그 뭐 민법 385 맞아요. 이런 거 동시행의 한 네. 근데 진짜 사복 입고 다니셨어요 군대? 네, 머리 기르고 사벽 있고 핸드폰 하고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보안 위치 키를 지정해서. 열어서 보안 키를 누르면 새로운 그 시크릿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네. 만약 어떤 김윤영에 문제겠다. 대해서 만약에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면 그 건물 위에 기지국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있죠. 주변에 있는 가까운 기지국의 주소를 나한테 10분 단위로 와요. 그럼 그 주변에 호텔, 모텔, PC방, 찜질방 다 탐문하는 거야. 그래서 김윤영과 비슷한 사람을 잡는 거죠. 김윤영 맞지? 공무이탈죄로 긴급 체포할 거야.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위치가 나한테 전송이 되는 거야.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주변에 비슷한 원리네요. 기지국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아이디랑 금융 카드를 썼다. 그럼 그 주소랑 이런 것들 바로 오기도 하고. 아하. 그렇습니다. 재밌는 정보네요. 첨단 네. 수사 기법이죠. 알겠습니다. DP 좀 있어 보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 이제 흥신소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건 이제 그 법원에서의 공식 영장이 영장이 발부가 있어야 되어야지만 금융과 통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니까. 달라. 예. 오. 예. 아, 섹시하다. 가시 진짜 뭐 좀 멋있어 예. 보이네요. 이기는 섹시 기인이야. 예. 아, 참 이게 뇌가 참 부러워. 갖고 싶다. 머리가 커서 이기인의 뇌. 뇌도 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언제 열립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공지가 됐습니까? 내일은? 공지가 된 건 아니에요. 원래 윤리위는 공지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원래 안 네.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래서 기자 취재로 이제 내일 오전 10시 나간다고 아마 조금 있다가 기사들이 나갈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이제 뭐 이번에 징계 때문에 열리는 것 같은데 회의 날짜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원래 뭐 근데 비공개 하는데 보통 알려주거든요. 언제 네. 한다고. 근데 유독 이번 윤리위원회는 상당히 숨기는 게 많고 이제 그다음에 윤리위원도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공개 안 하면 또 그렇습니다. 부정이라고 또 의심한다니까. 아니죠. 이번에 같은 편이라서 부정이라 생각하지 않았죠. 보안이라 생각하지. 때에 따라서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잣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윤리위에서 한동훈계 의원들이 많이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뭐 윤리 청구대 그 징계 요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친한 개원이라고들 많이들 하고 뭐 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부산 북구갑 선거 도왔다고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네. 뭐 근데 딱히 준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응 그래요? 방법에 대해서 아, 저희 쪽에서. 그래요? 예. 네. 그렇게 그치, 뭐 대응, 뭐 일단은 뭘 해야 네.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방식의 논리를 구사할지가 아직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지금 또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또 세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의 그 징계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네. 그리고 특히 뭐 사석에서도 뭐 징계하겠다. 당연하죠. 네, 사석에서 징계하겠다는 얘기 많이 하고 이거는 그 특히 지방선거 때부터 쌓여왔던 그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하는데 이게 정밀 타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로 다 폭격을 할 두루뭉실하게? 것이냐 뭐 요거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긴 합니다. 아 이번에 좀 윤리위원회에서 좀 징계를 좀 세게 나갈 것으로 예상을. 아유 약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입으로 그럼 약간 좀 세게 간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저는 뭐 당원권 정지 1, 2년 정도는 나올 걸로 보는데요. 그래. 예. 2년이면 이제 총선 그렇죠. 총선 그렇죠. 저는 2년 하겠죠 아마도. 그렇죠. 이제 2년 다 근데 이제 때리겠죠.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드냐는 건데 그 명분에 딱 맞아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징계를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지아 의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 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치킨 먹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지원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이 출마 선언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나요? 아니, 전입 신고할 때 옆에 서 있었나? 아니 전입 신고 때 아니고 성관이에 서류 등록하실 때 옆에 있었는데 글쎄요 그게 지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쨌든간 지원의 의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원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저는 뭐 일단 뭐 지원을 그게 지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은 안 가긴 하네요. 아, 옆에 있는 것이 지원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냥 근데 정치인들 원래 좋아하는 사람 뒤 옆에 서 있는 거는 그건 지원이에요. 뭐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선거운동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게 징계라는 게 두렵거나 무서워야 징계가 효력이 있는 건데 지금 친한계 계신 그렇지 분들 않다. 보면 징계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징계 해달라고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산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도왔는데 명단에 빠졌더라고요. 서운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 진짜 그렇구나.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대단한 아, 진짜 죄송한 그렇구나. 얘기인데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지도 없어서 그런 거죠. 알고 있죠. 아니 친한계 의원들이 자기 명단에 빠졌다고 약간 서운해하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진심입니다. 송명훈 변호사는 들어와 있는데 윤희덕 선배 또 빠져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네, 네. 뭐 기준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점인지. 당원들이 중구난방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윤리위에서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거기 그렇죠. 뭐 해당하는 사람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결국 들어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올 사람, 이제는 국민의힘 사람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게 이제 한지아 의원이든 옆에 선 사람들 혹은 치킨을 먹은 사람들도 해당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한동훈과의 그 물리적 거리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 인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총선 전에 당의 경쟁력 차원에서 그게 옳느냐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전 꿈을 꾼다. 장예찬과 한동훈이 다시 정치하는 그 순간을 내지는 장동혁과 이 한동훈 의원이 사무총장과 당대표로서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을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좀 풀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징계를 한다 주제를 다루는 것도 지겹습니다, 사실은. 아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일단 오야가 된 거예요. 오야가 됐는데 그 이전 오야를 다시 오야로 모시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전 오야로 보시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 밑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징계 때문에 진태양내에 빠진 건 친한계가 아니라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보는데 이유가 장동혁 대표는 징계를 하는 순간 지금 현재 물밑에서 가만히 있는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장동혁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친한계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머지 중도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떤 명분이나 트리거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데 징계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일종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징계 정치 시작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과 미래분들도 더 같이 저는 발 맞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죠. 현역 의원들이 지금쯤 됐었을 때 본인이 다음 총선 때 공천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내가 이길 수 없냐도 중요하거든요. TK 의원들도 저는 좀 이번에 위기감을 느낀다고 봐야 되는 게 김부겸 시장의 득표율은요. 정말 대구 사람인 저로서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정말 엄청 나왔어요. 그거는. 저도 사실은 그 김영현 대변인의 뭐 말씀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징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지켜봐야 될 두 것 번째는 같아요. 뭐냐면은 징계를 하는 게 트리거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거는 친한계 내부의 문제도 있어요. 친한계 의원님들이 사실은 당 안에서 뭐랄까 적대 그다음에 갈등 이런 부분을 많이 뭐 그분들만의 잘못으로 야기됐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성이 돼 있고 어쨌든 간에 다수는 범주류거든요. 그렇죠. 범주류죠. 당권파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범주류, 그렇죠, 범주류. 친류, 당권파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징계가 바로 트리거가 될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계획이 있는 건 장동혁 대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사퇴 시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사퇴 시기를 정하는 건 자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하여튼은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에 대한 징계 요 사안을 똑 띄고 그다음에 장동혁과 한동훈의 관계를 똑 띄고 배현진, 박정훈 그리고 진종호 등등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그 사안만 딱 건조하게 보면 그 해당 행위냐 아니냐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그럼 과거의 사례도 비춰봤을 때. 근데 한나라당 고진아 의원인가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명당한 적도 있었었거든요. 당원권 정지가 제명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사정과 여건을 빼고 판단해 보면 해당 행위로 간주해야 될 분들이 있기는 있다. 그래서 아마 지도부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역풍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걸 이제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 제어하고 조절할 것인지가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는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거 해당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한계 쪽에서는 어떻게? 아니 특히 조경태 의원은 부의장 자기가 경선 참여했었던 그분은 근데 국회 부의장에서 그분은 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로 봐야 돼. 그분은 친한 게 아니에요. 연성 친한 게 아닙니까? 아니 친한 게라고 기사 쓰면 전화 왔고 자기가 왜 친한 게냐고 뭐라 그래요. 이거 국회 부의장을 박덕흠을 뽑기로 했는데 본인이 경선까지 참여해서 졌지만 민주당 의원한테 저 사람은 내란 세력이니까 뽑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건 진짜 그건 해당행위가 맞거든요. 이미 그리고 지방광역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제명하거나 징계하고 있고요. 네네. 단지 그거를 뭔가 가려내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갑자기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이라면 공격하면은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징계의 명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보였던 박덕흠 부의장과의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윤리가 됐든 좀 정확하게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진상규명 정확하게 한 다음에 징계를 하든 뭐 조치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당에 오래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지도부나 지금 윤리위가 그 문제 같은 경우는 현미경을 들여봐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리위나 지도부는 망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할 것 같고 지금 이 사태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무소속 의원을 도왔는 거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당시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같이 또 논의가 돼야 돼. 상황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김재현 최고도 있죠. 그렇죠. 저희 당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지금 해결해야 될 꼬여있는 실태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징계라는 잣대가 들이대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그 갈등을 이게 묶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이거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지금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네, 징계 제가 알기로는 징계 받을까 무서워. 징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초님께서 아까 GB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긴 삼총장 얘기할 때 GB계 게스트 참 힘들겠네요 하셨는데 GB가 가발의 줄임말이라고 이렇게 뭔지 아니까 제가 참 아까 샴발라님이 슈퍼챗 알고 있었어? 했는데 넘어가가지고 좀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데 왜 또 고스트 바스트라고 이렇게 돌렸어? 훌륭하신 분이셔. 저 댓글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GB가 진짜 고스트 바스트인 줄 알았지. 어쨌든 댓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오늘 이준석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지금 점심 먹어요. 오찬하기로 했잖아요. 천하람 대표도 있고. 별 얘기 없어요? 별 얘기 없을 거예요. 그냥 밥만 먹은 겁니다. 그리고 대여 투쟁과 관련해서 그럼 너무 서운하지. 공조 얘기도 왜 좀 또 하고. 우리한테까지 감춰?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은 저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총선 전에 합당할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이 대단히 가까이 왔을 때 엄청 가까워가지고 근데 그때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5% 찍어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 그러면 총선 가까이 갔을 때 합당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가면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5% 찍으면은 이기인도 공천 받고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혹시 오늘 오차는 메뉴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없어요. 오차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오찬 메뉴 모르겠는데. 이기인 삼총장 그것도 알 줄 알았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본 거야. 선생님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 이준석 대표랑. 약간 조금 내가 그 메뉴를 어떻게 알아? 알 필요도 없잖아. 아니죠. 메뉴에 의미부여를 해야지. 뭘 먹었냐? 비빔밥을 먹었냐? 탕평채를 먹었냐?
탕평채는 뭔데? 탕평채 먹으면 보통 이제 그 여야끼리 만났을 때 탕평채 그런 거. 예. 청와대에서 주로 여야 대표 부를 때 많이 먹입니다. 재밌네. 네. 예. 뭐 먹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물과 기름 먹었다. 물 한 잔 먹고 기름 한 잔 먹고 이렇게 올리브유 먹으면서. 댓글에 따로 국밥 있어요? 대구 전통 음식이죠. 아 재밌는데. 따라오빠. 대구 전통 자 윤진영님께서 윤영아 저희 당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국힘이냐 한가발 덩이라고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겠다. 근데 제가 진짜 당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요. 저는 한나라당에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 시작했다니까요. 오래됐어요. 저 생각보다 엄청 오래된 사람이라서 당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당에 대한 애당심도 있습니다. 그럼 뭐야? 몇 년도? 2010년입니다. 2010년이구나. 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지도부의 노선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다시는 집권할 수 있을까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겁니다. 좋아요. 예. 제가 또 알게 된 친한계 의원이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변인. 네. 예. 자 오늘 세 분께서 마음에 드는 댓글 한 분씩 뽑아서 커피 쿠폰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요? 오늘 뭐 사실 미션은 이미 진작에 달성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슈퍼챗도 쏴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도 멤버십 가입 갈등하고 계신 분들을 한번 시원하게 몇 달만이라도 먼저 한번 하고 해보시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예. 전 팅고118님요. 네네. 이분이 저와 최민희 의원의 투쟁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팅고. 팅고118 TINGGO118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분에게 커피 쿠폰 쏴드리고 우리 김도현 기자는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거죠? 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분께서 나머지 커피 쿠폰 2장을 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40님께서 친한계라는 거 빼고 배현진은 서울시당 위원장이 선거 때 서울 지역 당 출마인들 지원 유세 없이 무소속 의원 도우러 가는 거는 정상입니까? 그냥 당 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맞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 슈퍼챗 쏴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현님은 이긴 최고. 저는 정킴님도 드리고 싶고 지연킴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고상현님이 5,000원 주시면서 친한이든 친장이든 알바노고 난 친이기인 게다. 친기. 무조건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준석보다 이긴 화이팅. 이분께 커피 드리겠습니다. 좋은데? 야, 이긴 삼총장이랑 친하면은 친기라고 해야 되는 거야? 친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친한 친이게 친이 친긴. 친긴. 예. 친긴으로 하시죠. 뭐. 예. 친기로 가시죠. 예. 133DH님인가? 잠시만요. 이거 지나가 버렸네. 천천히 모르세요. 네. 예. 133DD12님이 저한테 남자답게 징계받아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징계가 대상이 되면 기꺼이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렇죠. 예. 133DD12님입니다. 안티를 관리하는 징계를 안 받을까봐 서운해하는 우리 김인영 대변인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세 분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경미정 아나운서랑 함께 또 닭간다 진행을 할 테니까 수요일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고 멤버십 가입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시고 한 번만 좀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끊어도 되니까 일단 한번 믿고 가입을 해보세요. 저희한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두 분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이긴 삼총장은 목요일 날 뵙죠? 금요일 날 뵙죠? 금요일 날입니다. 네. 1주년이죠? 예, 그렇죠.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닭한다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특집 뭐예요? 비밀 보안입니까? 그냥 한 명 더 불러가지고 그냥 뭐 떼토크 하겠다는 얘기지 뭐.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